예, 지금 소개받은 윤용수입니다. 제가 직업은 법으로 먹고 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아마 법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 쪽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 발표를 한 꼭지 맡은 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것들, 그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Tragedy of Commons라고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1968년에 게리 하든이라는 생물학자가 쓴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이 상당히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68년인데 아직까지도 여러 논문에서 인용되고 해서 뭐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뭐 자연, 환경 아니면 목조지 이런 것처럼 주인이 없이 공유로 남겨진 재산이 결국 각자의 이기심에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다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합리성을 잃어버려서 그 모든 게 파괴된다는, 그래서 비극이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재산의 사유화라든지 아니면 뭐 민영화라든지 이쪽 이론을 별 때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덩달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잘못 인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커먼즈라는, 여기서 말하는 커먼즈는 물리적인 커먼즈입니다. 아까 말한 자연, 뭐 환경, 뭐 농수산, 그다음에 뭐 소위 바다의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커먼즈는 그거를 갖다가 말하면 공유제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져가는지 아무런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간의 사용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효용을 많이 얻어버리면 한쪽에서는 효용을 못 얻어버리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과다 소비입니다. 과다 소비. 자기의 효용을 최대한,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자기의 효용을 최대한 가져가야 돼서 무분별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다 소비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기에 나온 게 결국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정부에 의한 규제입니다. 정부가 과다한 소비가 안 일어나도록 강제력을 이용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 규제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딜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자율 규제로 나가는 거. 마지막 한 방법은 이거를 공유적으로 안 남겨두고 사유재산화 시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의 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에 그쪽에서 자기의 효용에 맞게 관리를 최대한 하면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용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결국 요 두 가지는 이거를 계속 말하자면은 공공의 소유로 공유제로 계속 남겨놓는 방법이고, 요 오른쪽 거는 공유제에서 뺏어서 사유제로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거는 결국 옵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격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 가버먼트 레귤레이션하고 셀프 레귤레이션은 요 두 가지가 아까 말한 커먼 구스로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가버먼트 레귤레이션은 뭐 충분히 예상하실 거고요. 국가가 이제 법을 만들거나 제도로서 제한을 하는 거고, 셀프 레귤레이션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많이 있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파인 트리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을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송개라고, 소나무 송자의 송개, 우리가 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어촌개 있고 하는데 이 송개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산림을, 나무를 벌채하는 거를 그 마을 사람들끼리 조직화해서 스스로들 규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통했던 방식인데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엘리니어 오스트롬이라는 이 여교수, 노 교수의 책이 Governing the Commons입니다. 그 책 내용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시장이나 국가의 규제에 의하지 않고 커먼즈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이용 또는 서로 균형이 맞는 이용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런 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방식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거고, 나머지는 이제 사적 소유에 관한 거죠. 사적 소유에서 결국 이거를 공공 소유로 남겨놓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격이 갖는 게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공유제로 남겨놓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용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 맡겨놓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거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누구한테 독점시키는 거에 대한 뭐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반해서 이 커먼즈입니다. 아까 이전 발표 나왔듯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재화의 커먼즈입니다. 물리적 재화가 아니라 인텔렉추얼 커먼즈죠. 그러니까 손에 안 잡히는 커먼즈인데, 이 커먼즈는 똑같은 커먼즈여서 아까 말한 배제할 수 없는 거, 즉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누가 막을 수 없는 거, 이거는 물리적 커먼즈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서로 간의 사용이 충돌해서 한쪽이 효용을 얻으면 나머지는 효용을 못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만, 이 무형적인 재화는, 이 무형적인 커먼즈는 누가 그거를 이용을 해도 딴 사람이 그거를 이용하는 데서 아무런 장애를 안 받습니다. 이게 지적 상품, 지적 재화의 특성입니다. 지적 재화는 어느 아이디어든지 아니면 표현이든지 누가 그걸 가져갔어도 다른 사람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용의 충돌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과다 소비의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암만 써도 안 없어지니까 과다 소비는 문제가 안 일어나고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납니다. 이거는 결국 프리라이딩 문제예요.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써서 누구나 다 행복해지지만 오로지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별 이득을 못 얻기 때문에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떠들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그런 지적 재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소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직접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뭐 세금을 걷으니까 뭐 사람들은 내야 될 거고 그걸로 유용한 지적 재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가 만들어내서는 뭐 제대로 나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만들어내도록. 그다음에 마지막,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독점적인 사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지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는 계속 공유제로 남겨놓는 방법이고, 요거는 사적 재산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커먼즈는 아까 말했듯이 공적인 공급, 그 다음에 공적인 보조금, 뭐 공적인 보조금은 뭐 여러 가지죠. 퍼블릭 펀드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옛날 중세시대의 예술가들이 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후원자 시스템, 귀족이나 왕족이 후원을 해주고 열심히 너는 만들어내기만 하라. 그래서 예술의 꽃을 피웠던 그런 시스템, 이게 다 말하면은 계속 공공재로 남겨놓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는 아까 말한 배타적 권리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알아서 시장에서 처분하게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익을 얻으니까 계속 만들어낼 거고 그게 적절하게 서로 간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난 익스클루전은 똑같습니다. 즉 누가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막기가 힘든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효용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는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결론이 나오냐면 왼쪽 거는 과다 소비가 문제가 되고 오른쪽 거는 과소 생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왼쪽 거는 레귤레이션의 문제고 오른쪽 거는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즉 왼쪽 피지컬 커먼스는 어떻게 규제하느냐의 문제고 오른쪽 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의 문제가 두 재화의 완전한 다른 접근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둘 다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커먼즈가 갖는 역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왜 굳이 사적 재산을 안 남기고 아까 말했던 공공이 만들어낸다든가 공공이 보조금을 준다는 식으로 최대한, 그리고 자치에 의해서 공유제로 남겨놓는 것처럼 물적 재화든 이런 지적 재화든 간에 왜 최대한 공공적인 영역으로 놓으려고 하느냐. 그게 물적이든 지식적이든 아까 말한 자연이나 여러 가지 자연 생산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 그리고 지적 재산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인프라스트럭처. 다시 말해서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기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의미죠. 결국 인텔렉츄얼 커먼스, 지적 공유제는 결국 지적 재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됩니다. 저걸 기반으로 해서 저기서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 또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로서 지적 재산이 탄생하는 거고, 이 지적 재산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지적 공유제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지적재산이 탄생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리소스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노베이션이 이 과정에서 생기고 또는 저작물로 말하면 크리에이티비티가 이 과정에서 생기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이코노미가 나온다는 그런 식의 구조가 지금 인텔렉츄얼 커먼즈하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하고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인텔렉츄얼 커먼즈, 이 지적 공유제는 아까 말한 물리적인 공유제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의 문제라는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 공유제는 지적 재산하고 볼 때 단지 지적 공유제는 지적 재산의 하나의 부산물, 지적 재산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 예외적인 거를 지적 공유제로 빼는 정도의 부산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지적 공유 지금 재산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지적 공유제로부터 나왔다는 취지죠. 지적 공유제에서 아까 뽑는 방법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고민하던 끝에 세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적 재산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지적 공유제는 지적 재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적 재산은 언젠가는 지적 공유제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 둘 사이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이든 지적 공유든 둘 다 역할은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도 여기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지적재산과 관련된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의 스킴을 보면 항상 모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은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을 거기에 누가 억세스하느냐 유지하느냐 문제고 다시 그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의 리소스로 작용하느냐의 문제 이 순환 구조를 따라가는데 아까 말한 시장에 맡겨놓은 사유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IPR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즉 배타적인 권리를 줘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배타적 권리의 의미는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 이 취지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조가 생산 구조가 이렇게 되죠. 재능을 가진 사람이 프로덕션이라는 전문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가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그 사람한테 지적 재산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을.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중앙 집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화의 길을 걷습니다. 이거는 진짜 특정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크리에이티비티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이거를 강력하게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또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아까 말한 공유 영역으로 남겨낸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발표에서 나오는 오픈 이노베이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지금까지 익스클루시브 라이트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한 배타적 권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어놨을 때 그리고 문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 숙제로 남는 거고 일단 구조는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열어주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가를 지급하거나 안 하거나. 항상 뭐 한 가지 옵션만 있는 겁니다. 열어주되 대가를 지급하나 안 하거나 이제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조를 바꾸자 하는 이유는 이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바꿔보자 하는 취지죠. 그게 지금의 현대에서의 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 볼 때 생산,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 거는 결코 몇몇 전문가들에 의한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계속 나오게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에서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살려주려면 지금의 익스클루시브 라이트에는 장애가 될 부분이 많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로 시장에다 맡겨놓은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디센트럴라이즈 방식의 생산과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고 그게 리얼라이즈 시키는 것도 집중화된 게 아니라 다양한 특히 이거는 저작권 쪽에 많이 더 영향이 있어요. 문화적에서 다양한 문화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다른 관점에서의 오픈 스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균형을 유지하는 그 문제가 되는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는 이 규정이 깨지는 이유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거래 비용이고 그다음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독점 문제가 납니다. 거래 비용이 나오는 거는 이게 서로 교섭해가지고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권리자가 처분을 해줘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거래에 이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한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어떤 혁신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방해물이 생긴다는 게 이제 이전에 대한 비판이고 그 많은 사례들이 이제 이런 거죠. 뭐 대상과 기간에 늘어난다는 것, 특허의 소프트웨어 BM 모델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페이턴트 트롤이나 그 다음에 순수한 방어적인 수단에 있어서의 이 페이턴트가 사용되는 현상들 이 부분이 이제 극도로 이노베이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게 개혁의 혁신에 기여를 했느냐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의 애플하고 삼성의 논쟁을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혁신과 관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면 다른 각자 회사들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변호사들은 그 부분이 혁신이 있다고 계속 혁신에 관계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강력한 지적 재산하다가 주장하는 게 자꾸 커먼즈를 갖다가 축소시키는 현상으로 벌어지죠. 결론은 이런 아까 말한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커먼즈가 줄어들게 돼버리면 지금의 IP가 위에서 암만 잘 만들어놔도 그 부분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는 거죠. 결국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프로퍼티 룰을 라이빌리티 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거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관계는 자유롭게 거래가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되 대신 배상을 해주는 관계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배타적 권리에서 보상체제로 나가는 변화죠. 이런 변화는 뭐 강제 허락, 우리가 또 특허에서도 라이센스의 강제로 나오고 저작권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별은 쓰되 지불을 하라 이 시스템이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결국 배타적인 권리를 위한 IPR을 오히려 그걸 배제를 못 시키게 풀어주는 용도로 쓰이는 IPR이 하나의 또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PL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그 다음에 CCL 같은 라이센스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공유제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권리자들이 스스로 라이센스를 붙임으로써 그걸 누가 독점화시키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유제를 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조건을 따르면 누구나 자유를 주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시스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한 다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한 지금까지의 세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 사유화를 석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방식. 거기서 한 단계 빼면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나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이용해주고 대신 비용을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커먼즈를 만들기 위한 권리자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CCL과 GPL 같은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 지금 이건 특허 관계에 있어서 그린 익스체인지라고 나이키하고 몇 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특허의 라이센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심플하게 라이센스를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세 부류로 라이센스 방식을 나눈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거에 맞춰서 주고 또 수요자는 그거에 맞춰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거래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방식으로 나간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에코 페이턴트 커먼즈는 환경화와 관련된 컨텐츠 특허 중에 그 회사의 어떤 말 가장 핵심적인 특허가 아니고 오히려 부수적인 특허인 경우에 이거를 공동의 풀로 만들어서 그거를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게끔 대신 특허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중지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을 준 방식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아까 말한 균형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제 그리고 와이퍼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오늘 어저께도 프란시스 게리 그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이퍼가 결국 주장하는 것도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의 혁신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느냐의 부분인데, 특히 저작권 관련해서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상당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 기존 시스템이 맞느냐, 아까 말한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로 가는 시스템이 맞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CCL을 만든 로렌스 레시 교수가 프란시스 거리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블루스카이 커미션이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블루스카이 커미션의 이 제안은 보면은 쇼텀, 즉 지금의 짧은 동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아까 말한 CCL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라이센스를 간소화시키는, 권리자들이 스스로 라이센스를 간소화시키는 방식에 의한 자발적인 라이센싱 시스템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시스템은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에서는 좀 리포밍이 필요하다는 게 이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그분의 연구 대상에 나오지만, 지금에서 시스템에서 오히려 바꿔놓는 것이 세계 전체의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에 기초한 경제를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막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똑같이 블루스카이라고 호주에서도 한번 그때도 와이퍼가 가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결국 아까 말한 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해주느냐가 결국 이게 와이퍼의 숙제라고도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어떤 지적재산권 기구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일본 특허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퍼의 기능이 말하자면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약으로 지적재산권을 해결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으로는 아까 말한 그런 근본적인 리폼이나 그 부분에 대한 커먼즈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커먼즈를 구축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가 그 역할을 계속 지금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